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과 함께 코로나19의 씁쓸한 그림자도 깊어가는 요즘입니다. 2020년 9월 대한적십자사가 조사한 광주 전남의 혈액 보유량은 주의 단계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헌혈 상황과 혈액 보유량 부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안나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혈액원 간호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이희정 혈액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연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광주 전남지부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영문 바르게 살기 운동 광주광역시 협의회 수석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부족한 혈액량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얼마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문자가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그 문자를 받고서 저도 그러고 보니까 헌혈한 지 꽤 오래됐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헌혈의 중요성 물론 아주 중요하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이 헌혈의 의미와 또 헌혈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영문 부회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럴까요?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것으로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 나눔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은 우리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그분들에 맡기고 저는 이것으로 정의만 내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덧붙여서 나윤아 본부장께서도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헌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그 방법론에서 보니까 전혈 헌혈, 성분 헌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그 헌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헌혈할 때 그 건강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 검사할 때 그 담당하는 간호사님 항상 계시더만요. 그분들의 권유를 참고하셔가지고 또 그 헌혈을 하는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택하는 편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두 분께서 헌혈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해주셨다면 좀 더 개념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유형에 대해서 이희정 전문의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헌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자원자로부터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얻는 과정을 말하겠고요. 네. 크게 이제 헌혈에는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혈액 응고에 관련된 그런 혈장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헌혈을 하는 것을 성분 헌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구성 성분 모두를 가지고 이제 헌혈을 하는 것을 전혈 헌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백혈구 성분 헌혈이 있고요, 적혈구 성분 헌혈, 혈소판 성분 헌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혈액 응고인자들만 응축되어 있는 그런 성분 헌혈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전혈 헌혈로 많이들 생각을 네네네. 하고 계실 텐데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성분별로 이렇게 헌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덧붙여서 안나 간호팀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다른 패널분들께서 많이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헌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대가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헌혈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헌혈은 전혈 헌혈이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한 번에 체혈하는 헌혈입니다. 이제 성분 헌혈은 이제 저희가 체혈을 한 다음에 분리를 해서 제제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헌혈 현장에서 성분 체열기를 이용해서 필요한 성분 말씀해 주신 혈장이라든가 혈소판 성분 헌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백혈구 성분 헌혈은 현재 저희 적십자사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병원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백혈구 성분 헌혈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누구나 헌혈은 좀 전에 자유 의사로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네. 물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연령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만 16세에서 69세까지 헌혈이 가능하시고요. 몸무게 같은 경우는 남자는 50kg, 여자는 45kg 이상이면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오신다거나 또 문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본인의 활동에 따라서 헌혈이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진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먼저 받고 헌혈에 동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약물 복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헌혈이 조금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를 감안을 하셔서 사전에 좀 문의해 주시고 문진에서 조금 확인해 주신 다음에 헌혈이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시거나 또 해외여행 다녀오신 경우에는 또 한 달 정도 또 헌혈이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헌혈의 집이나 버스에 또 출입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연령, 몸무게 등에 대한 제한과 함께 여행력이라든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네. 제한이 되고 건강 상태 네, 이런 네. 전반적인 걸 고려해야겠네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희정 전문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네, 물론입니다. 건강한 헌혈자를 선별하는 것은 그 혈액의 안전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그 실정에 맞는 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혈액관리법으로 체열 금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안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건강 자격 요건 네,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자 체중이나 여자 체중, 그다음에 연령,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당연히 빈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서 그 비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이제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강 상에서 이제 걸러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염증, 되게 또 수혈 받는 입장에서는 감염증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B형 감염이나 C형 감염 아니면 HIV 감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타 감염증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별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체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그 설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보고 이제 헌혈의 집이나 이런 기관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문해서 또 자격 조건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헌혈을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내 건강을 검진하는 차원이다. 가서 이런 체크를 하기 때문에 헌혈할 수 있다는 건 자격이 된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미국, 선진국에서도 헌혈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죠. 최근에 코로나19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데요. 실제 헌혈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나윤아 본부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않는 코로나19 어떤 그 질병의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생활의 패턴이 다 바뀌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 구속돼 있던 것들이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에서 마음들이 위축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과연 내가 이런 상태에서 헌혈을 할까 해도 될까 하는 그런 의심적인 측면에서 마음들이 참 이렇게 닫혀 있는 상황 같아요. 활동 반경이 축소되어지고 제한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심스러우지 않나 그런 기분이 앞섭니까? 자, 헌혈의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안나 간호팀장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헌혈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미국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센터에서 발행한 뉴스레터 6월호회가 나와 있는데요.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또 단체 헌혈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헌혈자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약간 좀 증가했다가 다시 또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서
그 미국 혈액은행 협회인 AABB하고 ABC, 그다음에 미국 적십자사가 헌혈 참여를 호소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그런 조금 상황에 현재 있고요. 이제 저희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현재 약 한 19,000여 명, 한 13% 정도의 헌혈자가 지금 감소하였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대면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교에 저희가 헌혈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니까 일반 단체나 기업체에서도 헌혈 일정을 조금 연기하거나 조금 주저하셔서 저희가 헌혈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데 학생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65% 이상이 고등학생이나 학생들로 이렇게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히 단체 헌혈의 감소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한 3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의료계에서는 특히나 아마 생명을 살려야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헌혈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희정 전문의께서 헌혈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보고 계실 텐데요. 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혈액암이 있는 환자들이죠. 그래서 혈액암은 일단은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이라고 저희가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골수인데, 골수 내에 이제 암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죽일 수 있는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골수가 다 억제가 돼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일정 기간, 골수가 억제되어 있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수혈을 하지 않게 되면 너무나 심한 빈혈로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겠고, 혈소판이 이제 어느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자연 출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분헌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 응고에도 이제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수혈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골수가 억제되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이렇게 수혈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때 이제 제때 수혈을 되지 않으면 환자가 호흡곤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출혈 때문에 이제 생명을 잃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단 이제 혈액암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응급실에도 저희가 이제 종종 근무를 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응급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외상 환자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뭐 경미한 외상 환자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뭐 심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혈액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혈압이 떨어지는 이런 환자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응급하게 혈액을 투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게 헌혈량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환자들한테 투여돼야 되는, 제때에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잃는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네. 자, 이영문 부회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좀 다르게 이제 네. 우리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지금은 학생들이 지금 헌혈의 70%가 10대, 20대가 고등학생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그 저출산으로 인한 그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것도 한 가지 몫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큰 누나도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혈소판을 맞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한 8년째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족들은 우리 이제 친가나 애가 쪽 해가지고 많은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에서도 대한적십자사와 그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금년 4월 22일 날 전체적으로 그 헌혈을 했었는데, 아까 한 70% 정도, 한 30% 정도는 헌혈 못하고 돌아가고, 한 70% 정도 헌혈을 해서 우리 그 헌혈 증서를 우리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다 기부한 경우도 있었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헌혈은 수혈을 필요로 한 환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데, 헌혈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인공 제재로만 만들 수 있는 무슨 피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필요로 하는 환자에는 정말 헌혈이 부족하면 치명적인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혈이 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안나 간호팀장께서도 물론 뭐 강조를 계속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제 경험을 네.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제가 헌혈의 집에 근무할 때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성분 헌혈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2주가 지난 10시가 되면 헌혈 예약을 혈소판 성분 헌혈을 예약을 하시고 꼬박꼬박 오시는 헌혈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헌혈 횟수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제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요. 이제 그분 따님께서 백혈병 투병을 하셔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혈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헌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네. 정기적으로 헌혈을 참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면서 굉장히 정말 마음으로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정말 그런 분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현재 헌혈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헌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들을 들어보니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지인들의 투병이나 또 어떤 수혈을 계기로 해서 헌혈에 동참하게 되는 어떤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나윤호 본부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속된 말로 피, 네. 혈액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네. 보면 우리가 나누는 것 외에는. 그래서 이 헌혈이야말로 우리가 생명 나눔 운동에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응급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나이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조건적인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인식 전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의 어떤 조그마한 그런 정성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귀중한 것이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유익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꼭 헌혈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도 드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데 가장 많이 필요한 혈액이라든지 좀 희귀한 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나 간호팀장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먼저 이렇게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느 혈액형이 중요하거나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모든 혈액형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어떤 혈액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구 중에 A형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혈액형이기 때문에 A형 환자 수가 조금 많아서 네. 혈액 수요량이 조금 많고요. 이제 그 전문의 선생님 앞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O형 혈액인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혈액형에 맞춰서 수혈을 하게 되지만 네. 응급인 경우에는 또 O형 혈액은 다른 혈액형의 환자에게도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O형 혈액 제제가 조금 응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RH 네거티브 혈액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필요한 혈액이 아니고 그 RH 네거티브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네.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혈액원에 소량의 혈액은 비치하고 있고요. 응급으로 다량의 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RH-형이 그 1000명 중에 3명꼴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네. 귀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항상 이 RH 그 마이너스형에 대한 그좀 비상 체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RH-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솔선해서 이런 것들을 좀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들을 좀 누그러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헌혈이라는 게 마음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물론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헌혈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겠지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참 좋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에 대해서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은지 처음 헌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영문 부회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이제 한 4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르게 살기 중앙협의회하고 적십자사하고 업무 협약으로 해서 제가 또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헌혈의 집이라든가 이동 차량을 통해서 가서 문진을 하고 또 자기 개인 건강도 체크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우리 사회 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한 20인 이상이면 적십자사에 문의를 하면 서로 그 날짜를 정해서 그 이동 차량이 직접 와서
그 회원들한테 불편 안 느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희정 전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차가 와서 네.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고요. 대학교 때는 이제 대학 내에 그 헌혈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혈의 집에 가서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르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헌혈의 집을 간다거나 뭐 헌혈 차가 보이면 이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접근력이 헌혈의 집이 생김으로써 좀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약간 접근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긴 합니다. 네, 그 말은 네. 네, 네, 네. 물론 여건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광주 시내에 그 구별로 이렇게 되어진 데가 있거든요. 동구 관내 같은 경우는 충장로 그 파출소 옆에, 충장파출소 옆에 그 헌혈의 집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선대학교 내에도 네. 그 헌혈의 집이 있고요. 서구에는 광천동 터미널 맞은편에 그 헌혈의 집이 그 마련돼 있고, 남구에는 송화동 그 혈액원 내에 그 헌혈의 집이 있고요. 또 북구에는 전남대학교 용봉동 센터에 이렇게 헌혈의 집이 마련돼 있고, 광산구에는 송정역 안에 이렇게 센터가 되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내에는 목포, 여수, 순천에 헌혈의 집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만 있으면은 요즘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뭐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차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조건에 합당한 그 헌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설명대로 지금 각 구별로 이제 대학 중심 또 이동이 많은 공간을 예, 예. 중심으로 헌혈의 집이 있고 차량이 와서 예.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인 이상 단체가 신청을 하면 와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안나 간호팀장께서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요청을 일반 단체나 학교, 기업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장소에 저희가 헌혈버스가 가서 헌혈에 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단체화 헌혈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차량이 헌혈버스가 7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헌혈의 집에서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주 전남에 8곳의 헌혈의 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5곳인데요. 터미널은 최근에 터미널 그 안쪽에 2층으로 저희가 이전을 해서 훨씬 더 그 접근성이 좋아서 헌혈자분들이 많이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한 가지 조금 방법을 말씀드리면 레드 커넥트라고 하는 헌혈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거나 또 저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보시면 네. 가까운 헌혈의 집 찾기가 굉장히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만 한 번만 하시면 네. 가까운 헌혈의 집에 방문해 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시는 장소에 모든 장소에 헌혈의 집을 만들거나 차량이 가면 좋겠지만 네. 또 저희 인력의 한계라든가 또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인구 대비 또 헌혈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헌혈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헌혈의 집 확대도 이제 하나의 방안이 되겠지만 최근에 혈액 수급 문제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됐었어요. 이 법안 내용도 좀 궁금하고 이 헌혈 증진 제도 어떤 것들이 지금 마련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더 안나 간호팀장께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헌혈자를 예우하는 어떤 사회적인 약속이나 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이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감면한다거나 또 정부에서 포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유급 휴가 등의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발의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법안 내용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헌혈 증진 제도에는 그 이제 아까 저희들끼리 나눴던 얘기 중에 헌혈 1회당 봉사 시간 4시간이 현재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가 제도가 있는데 헌혈을 하고 나서 공가를 쓸 수 있도록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제 본인이 바쁘기도 하고 기관의 사정상 이 공가 제도가 원활하게 지금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런 공가 제도가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이 다 취소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도 헌혈 1회당
한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게 한시적으로 2020년도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헌혈 권장 및 장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시설물 이용료 감면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헌혈자분들을 대상으로 다현혈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나윤아 본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헌혈하는 자체가 뭐 강제성이라든가 강압적인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봉사적인 것들이 등한이 되겠죠. 희생정신 또 그런 것들. 그러나 요즘에 사실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아까 이제 나이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상황적인 직면에 처해 있는데 무엇보다 자율적인 솔선수범 내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뭐 입법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헌혈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헌혈을 하는 이유, 뭐 물론 좋은 동기와 좋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뭐 재밌는 추억들도 있을 거예요. 군대 시절에 먹을 것을 준다더라, 뭐 영화 티켓을 준다더라 해서 헌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보상들이 주어짐으로써 헌혈을 하게 된다면.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보다 헌혈 기부권을 선택하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는데 이 헌혈 기부권이라는 게 뭔가요? 먼저 이영훈 부회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저는 금방 안나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헌혈자들 다해 헌혈자들한테 그 인센티브가 많이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거는 어렸을 때 초코파이라든가 줄수라든가 영화 관람권이라든가 그런 많이 그런 헌혈을 하고 이런 기념품을 받았는데 기념품 대신 이런 뭐입니까 우리 기부권을 받아서 기부를 하면 그 기부권을 위해서 우리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극복을 위한 헌혈 행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국 17개 시도 협의회에서 헌혈 동참 행사로 모여진 헌혈 증서를 1,863매 정도를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 기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기부 문화가 물론 헌혈을 하면서 자기 마음이 또 뿌듯하고 또 건강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이제 홍보가 좀 미흡하고 이런 기부 문화가 릴레이식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나 간호팀장께서도 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그 헌혈 기부권이란 그 헌혈 후에 이제 기념품을 받는 대신에 그 기념품에 책정된 금액만큼 기부를 하는 제도인데요. 네. 그 이제 헌혈을 통해서 생명 나눔을 더해서 또 기부를 통한 물적 나눔, 그래서 선진 헌혈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 작년도에 보면 한 19만 명 정도 지금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7억 700 정도가 모금이 됐고요. 이제 매년 초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 기부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020년 1월에 10개 단체에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한국 백혈병 한우회를 포함해서 10개 기관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억 8천 정도 기부를 했었고요. 근데 참고로 기부 금액은 전혈 헌혈인 경우에는 기념품 금액이 3,500원, 혈소판 성분 헌혈은 6,000원, 또 다종은 8,500원 이렇게 다 기념품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금액만큼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생명 나눔 더불어 물적 나눔의 기부 문화까지 본인이 헌혈을 한 번 하시고 기부까지 하셔서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헌혈 기부권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헌혈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중요성, 또 헌혈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헌혈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앞서 잠깐씩 언급도 해주셨어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지금부터는 헌혈 관련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헌혈을 많이 하면 뭐 골다공증이 걸린다, 뭐 가짜 정보, 요즘 뭐 허위 정보들이 워낙 많아서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키가 안 자란다, 성장에 방해가 된다. 뭐 안 좋은 시각들도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 가장 절실할 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윤아 본부장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죠. 그 혈액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그 영양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체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생체 활동에 필요한 혈액량을 이렇게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나 물론 그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량도 우리가 갖고 생활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그 헌혈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뭐 다른 부작용이 있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짜 어떤 그런 정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헌혈하면 뭐가 모든 것이 망가진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발을 한다고 해서 어떤 머리가 계속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또 갈고 또 뭐 방안의 공기를 이렇게 환기시킨다 해가지고 그 방안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목욕 온다고 해서 때를 100개 내면은 피부가 상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악용해가지고 유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인식 전환이라든가 우리가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되겠고, 헌혈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불필요한 지장이라든가 게 전혀 없다는 인식 개선, 이런 것도 홍보의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지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피를 뺀 만큼 보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건강에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해야 된 것이 아니고. 네. 헌혈은 꼭 필요한 것이죠. 실제로 어떤지 전문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 네, 전문의께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요.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으로 적혈구는 120일을 삽니다. 그래서 120일 살고 나서 그 적혈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살아서 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120일을 살고 일반적으로 이제 비장이라는 장기에서 깨져서 이제 죽어 가는 거고요. 혈소판은 일주일 정도 이제 버티다가 이렇게 죽는 거고요. 백혈구도 어느 일정 기간 살다가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어찌됐든 이제 사멸되는 이러한 것들을 헌혈함으로써 또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으로 골수에서 부족한 만큼 다시 또 이렇게 활성화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골다공증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키가 안 자란다거나 때로 이제 주변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나 뭐 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뭐 그런 것들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헌혈하게 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아주 경미합니다. 모든 사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창백해진다거나 잠깐 좀 어지럽다거나 무기력감 뭐 이런 정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혈 하시는 분들의 2.5% 정도에서 발생하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헌혈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헌혈하면서 이게 처음 하게 되면 뭔가 왠지 이제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과다하게 항진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불안감이나 이런 긴장감 때문에 생기는 이런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냥 미묘한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덧붙이면 이제 성분 헌혈을 하게 되면 체외순환 때문에 사용하는 항응고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혈액 내에 떠돌아다니는 이온화된 칼슘이 떨어져 있어서 약간 긴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는 한데 그때도 그냥 이온화 음료,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이온화 음료 정도만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회복이 되니까요. 이런 염려들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인식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인식 전환에 대한 어떤 홍보 방안도 이제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광주 전남의 혈액 보유량이 전국 평균을 밑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계가 있습니다. 주의 단계라고 얘기를 드려서 이 주의 단계라면 혈액의 적정 보유량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얼마나 또 위험한 수준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요. 안나 간호팀장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 이 혈액 적정 보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혈구를 기준으로는 5일분이고요. 네. 이제 혈소판 제제를 기준으로 하면 2일분을 저희가 기준으로 놓고
않고 있는데요. 혈액 위기 경보 단계는 저희가 혈액 그 재고량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적혈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5일분 미만인 경우에는 관심, 3일분 미만인 경우에는 주의, 2일분 미만인 경우에는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 이렇게 4단계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어제 퇴근하기 전에 확인한 거는 저희 광주 전국의 혈액 보유량이 지금 적혈구 기준으로 3.8일분이어서 네. 현재는 다행히 관심 단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혈액 부족 상황이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 주의 단계까지 조금 떨어질 실정입니다. 네. 이용문 부회장께서도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좀 우리 안나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토론하기 전에 좀 보니까 12.7% 8%대라고 강주 전남 현재 그 보유량이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현재 3.7을 불과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단계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네. 위기감도 있고 그 실질적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엄청난 이런 그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이 일어나지 않냐는 그 위기감을 우리 느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네. 조금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수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치적으로 3.7이나 3.8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 국민이 인식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그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희정 전문의께서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방금 뭐 혈액 적정 보유량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임상에서도 코로나 발생하고 5월 달에 아마 급격히 이보다도 더 낮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혈액 그 수급하는 혈액원에서도 이제 원내에 있는 그러니까 혈액을 보급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제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술하는 환자는 이제 출혈을 좀 많이 하는 수술하는 환자들한테는 적혈구 수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지금 보유량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하게 수혈해달라는 문자를 5월경에 좀 여러 차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혈액 보유량이 떨어지게 되면 정말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조차도 수혈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 자체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헌혈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늘 이제 혈액 그 부족이라는 부분은 큰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최근 들어서 이렇게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원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용문 부회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혈액 그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10대, 20대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네. 급격히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헌혈자의 대다수가 학생, 직장인인데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못 하고 있고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에 그 만성적인 혈액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 주요 요인이 로 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과 또 고령화 사회, 예. 어떻게 보면 헌혈 또 자격을 갖고 있는 인구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나윤아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특히 그 환절기가 되어지면은 사실 계절이 바뀌고 오면은 마음도 움츠러들고 생활 반경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코로나19 이 아주 엄청난 그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 또 뭐 거리두기라든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헌혈에는 어떤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거 마스크 쓰고도 할 수 있으니까 또 개인별로 이렇게 따로 뭐 보태져서 한 것이 아니니까 마음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피가 부족해가지고 응급수술을 못 온다는 거는 나 아니고 가족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오래된 그 방송 그 전원일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이제 그 일용이 내 가족의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산모가 근데 피가 부족하니까 당황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마을에서 그 여자들끼리 다툼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이. 근데 마치 그 출산하는 그 가정에 의사도 걱정을 하고 가족들이 나는 피가 맞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는데 그 여인이 싸웠던, 산모하고 싸웠던 그 여인이 내가 오해이니까 제가 하겠소. 그렇게 해서 이제 피를 수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 얼마나 가족이라든가 있다겠어요. 늦게 얻은 아들을 그 목숨 또 사모까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오늘 토론 여기서 보니까 헌혈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가깝게 접해야 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누다라는 것은 관계 또 남을 배려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기에 더없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안나 간호팀장께서는 혈액 보유량 이렇게 자꾸 부족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중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정말로 단체 헌혈이 저희가 차량 7대가 갈 수 있는 곳이 계속 연기되고 취소되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헌혈 차량을 가두에 대어 놓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굉장히 또 크고요. 헌혈의 집에 찾아오시는 개인 헌혈자분께서 이제 지역 감염이 확산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헌혈의 집을 방문하시는 발길이 좀 뜸해지신 것도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추가적인 소독이라든가 환기나 이런 것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여러 가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은 아무리 헌혈자가 많아도 혈액 사용량,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수혈량과의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혈은 계속 되었는데 이제 의료계 파업일 때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혈액 보유량이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파업이 중단되고 진료가 개시되면서 지금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네. 혈액 보유량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료계 현장에서는 또 올해 가을, 겨울에 특히나 혈액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헌혈자는 감소하고 혈액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면 최악의 상황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 이희정 전문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요. 응급실로 환자가 왔을 때 이제 그런 응급 환자한테는 그래도 제 1번으로 투여를 하긴 하겠지만 그런 환자들에게 마저도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애정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 그러니까 응급 수술은 아니지만 애정되어 있는데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수술을 했을 때 반드시 이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수술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혈액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수술이나 응급한 수술이 아닌 경우는 수술 지연 등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올 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저희 혈액암 환자에서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골수이식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환자는 이제 수혈을 한 번씩 하면 되는 환자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혈소판 수혈을 해야 되는데 당일 혈소판 수혈이 되지 않고 며칠을 대기했다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혈소판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제 혈소판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합병증이 오게 되면 이 환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심각 수준이 될 수 있죠. 네, 안나 간호팀장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앞부분에 이제 임상에서의 경험은 이제 이희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그 복지부에서 재난 문자로 해서 헌혈이 없음을 국가의 재난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재난 문자를 주셨는데요. 네. 또 이렇게 재난이라든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혈액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영문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다 공통된 생각인데요. 혈액에서 자족을 하려면 한 300만 명 정도 연간 헌혈을 해야 된다는 제가 한번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300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혈액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환자를 위해서는 혈장을 수입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자족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수혈자의 생명을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혈장까지 수입해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혈액 문제, 또 혈액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이제 국고 보조금 수백억 원이 투입돼서 민간 혈액원, 혈액 공급 실적
이제 받는데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지원과 국가 보조금을 써서 민간 혈액원에 지원을 했는데 일단 민간 혈액원이 있었구나 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요나 본부장께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광주 전남에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민간 혈액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광주에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 우리 안나선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그러면 안나 간호팀장께서 좀 전반적인 상황,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이제 대한적십자사가 국가로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서 혈액 사업을 실시하고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제 2000년부터 그 혈액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혈액원과 또 중앙대병원에서 이 민간 혈액원이 이제 혈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혈액원은 대한적십자사 예하에 있지 않고 독립된 그 민간 혈액원이고요. 저희하고 똑같이 체열이나 검사, 제재 공급을 해서 혈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요나 그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혈액원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네.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9개 헌혈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8개 헌혈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문 부회장께서도 알고 계셨는지요? 광주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예, 우리 안나 팀장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두 군데로 여러분 헌혈 카페인 하남 혈액원과 네. 중대병원에서 헌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아까 혈액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그 혈액 관리법을 개정해서까지 우리 헌혈 측을 다양화해가지고 이런 개인 헌혈을 높이고자 그 법을 개정해서 했는데 정부 지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 5. 몇 프로를 하고 나머지는 적십자사에서 아까 5, 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 민간 혈액에서 정부에서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패작이지 않냐.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한간에 떠도는 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민간 그 혈액은 실질적으로 실패작이다. 우리 패널도 민간 혈액에 대해서 혈액원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너그 두 군데가 해라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개인 이렇게 아니 의료기관에서도 의료기관. 의료기관을 설립을 할 수 있게끔 법을 법을- 개정했었던 예,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4년 동안 최근에 그 자료를 보니까 280억 원이 이제 전체 국고 보조금 지원액이고 투입이 돼서 2019년 혈액 실적 평균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4%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나 간호팀장께서 적십자사의 경우는 지금 어떤지 좀 비교를 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적십자의 경우에는 지금 국고 보조금 총액 대비 79%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 네. 있고요. 이제 헌혈 실적, 국내에서 하고 있는 헌혈 실적의 94.3%를 저희가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영문 부회장께서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그 혈액원의 국고 지원금 제도는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을 하지 않고 그 적십자사라든가 그런 통해서 위탁 운영하는 거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종 문제점이 실질로 발생하고 있고 그게 국가 지금 제 생각에는 혈액 사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그런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게끔 홍보를 해서 이런 부족한 헌혈을 수혈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국가가 앞장서서 나아야 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동안 이제 민간이기 때문에 뭐 감사나 뭐 감사원, 감사 등도 뭐 외부 감사들도 뭐 쉽게 이제 받지도 않고 관리도 좀 허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왕이면 국가나 또 공적인 어떤 기관에서 서로 이런 민간과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안나 간호팀장께서도 뭐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대한적십자사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회계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공시를 하고 있어서 여러 기관을 통해서 대한적십자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리 감독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희정 전문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뭐 국고가 투입이 됐으면 당연히 감사나 이런 것들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헌혈이라고 하는 거는 이윤을 창대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윤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참하면 좋겠지만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민간에서 하는 게 이렇게 맞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선한 의도에서 그러니까 민간으로 하시는 분이 선한 의도에서 내가 여기에서 정말 뭐 특별한 이윤을 바라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더라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14년간 제가 바르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4년간 280억 원이 투여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280억이면 정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또 엄청 크다라고 생각은 조금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굳이 지금 대한적십자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냥 하나로 그러니까 공공의 그런 감시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네, 뭐 시민 또 헌혈 참여자들의 자발성으로 인한 어떤 민간의 어떤 접근성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공적 영역에서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선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부나 주무부처로서도 민간 혈액원을 이제 포함해서 혈액 관련 혈액 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나윤아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이 혈액 사업이라기보다는 혈액 사업은 대한적십자가 인도적인 그런 정신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간에 그 혈액원이 피장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알뷸민 같은 것을 만드는 그 성분 헌혈, 그냥 혈장 헌혈, 체혈은 혈액원이 하고 있지만 그거를 가공하고 하는 데는 십자라는 그런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또 그 곰 주인이 가져간다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러나 혈액원은 어떻나요?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간에 어떤 좋은 일을 하고도 어떻게 보면 욕먹는 꼴이 되어버려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수익성을 못하는 그런 것들 또 제도 자체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혈액 사업은 전적으로 혈액원이라든가 한 군데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뭐 해가지고 당당하게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괄적인 그런 운영 체제, 그런 제도적인 뭐 법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좀 혈액에 대한 그 헌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수준을 좀 높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관리 감독 강화책 마련과 관련해서 뭐 자유롭게 한 말씀씩 더 해주시죠. 네. 그럼 이제 혈액 수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일단 혈액 수가라고 하는 거는 적십자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에서 매년 초에 그 혈액 그 관리 비용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리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검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혈액백에 대한 재료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시민들의 조금 오해가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기정 전무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우리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그것 때문에 혈액 보유량이 떨어져 있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안을 발의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도 이제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 시행을 이제 국가 책무로 규정하는 이런 발의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헌혈을 증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 앞서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정부도 그래서 헌혈을 좀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헌혈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영문 부회장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계속 우리 서두에서부터 코로나 뭐 레드니 코로나 블루니 그런 신조어까지 지금 돌아다니는 신조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혈액 수급 그 상황이 들쭉날쭉해가고 이제 있는데 그 헌혈 전년 동기 2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고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일반 매체를 통해서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체 헌혈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헌혈로 인해서 헌혈관 감염 우려라든가 그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자가 늘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해서 이제 헌혈자가 워낙 숫자도 감소되고 그래서 헌혈 비중 차지한 그 직장인들이 워낙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밖으로 나가들 못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줄어든 원인이 되겠고요. 아까 우리 나윤아 우리 본부장님 말씀드린 누구나가 수혈자가 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이건 예외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헌혈 수급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그런 주요 요인이 누구나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라도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됐으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 핑계를 댈 수밖에 없던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실제. 네. 안나 간호팀장께서도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헌혈량이 주는지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물론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 헌혈 급감과 개인 헌혈 참여자의 감소로 인한 헌혈량의 감소는 저희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또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이번에 좀 특이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이했던 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그 헌혈 동참의 호소문을 조금 실어주셨고요. 복지부에서 또 재난문자 5월에 한번 보내주셨고요. 또 감사한 거는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또 재난문자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헌혈자들이 저희들이 참여해 주셔서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10년 만에 오랜만에 헌혈에 참여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단타로 단시간에 한 번의 이벤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년 만에 오랜만에 헌혈하신 헌혈의 경험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돼서 안정적으로 혈액 수급이 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네. 나윤아 본부장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제 금년 이제 1월 중순부터 이렇게 코로나 이러는 것 때문에 했는데 그 전에 광주시청에서 시청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혈 하시는데 저도 이제 홍보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공공단체라든가 특히 이제 나이스 클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1년 행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전체 뭐가 되어지고 옛날에 보면은 예비군 훈련 가면은 정관 수술 하면은 그게 해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를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대면 거리두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위축되어 있는데 헌혈은 비대면이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스크 쓰고도 얼마든지 혼자 편안하게 쉬는 시간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 헌혈 운동은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누구나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고 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기적인 이렇게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캠페인이라든가 대대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분위기가 솔선해서 아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딱 정해져 있는 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한 300명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자격 요건에 이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네. 그 4년 동안 정기적으로, 네. 왜냐하면 아까도 2주 지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기 동안에도 몇 번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도 젊은 사람들의 추세로 이렇게 가잖아요. 특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라도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혈액이 부족해가지고 수술 못해서 이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향력 있는 사람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지금까지 헌혈 과정 속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는지요? 이희정 전문의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네. 하고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안나 선생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헌혈의 사회적 가치는 우리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공 혈액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물론 개발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임상에 사용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거듭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헌혈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귀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감염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은 물품까지도 저희가 소독을 하고 네. 헌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혈하는 과정 중에서 코로나 감염의 사례는 지금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이 또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지금 활발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자신의 혈액을 기부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는 어떤 사회적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한적십자사에서 지난 9월에 그 사회적 가치 평가 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고 또 정부하고 공공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헌혈 참여를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정책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안심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헌혈할 수 있게끔 방역이나 감염에 대해서 안심을 하라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영문 부회장께서도 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한 말씀 좀 그럴까요? 해주시죠. 안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금방 그 정부와 공공기관이 그런 그 정책을 발의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저는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헌혈 참여 증대를 방안으로 그 기업 경영 평가에 이런 헌혈 관련 자료를 그 반영해서 좀 평가를 했으면 그런 가치가 사회적 가치가 더 높지 않냐 그런 생각을 금방 해봤습니다. 네,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 기업 기업 평가의 평가, 네. 하나의 지수로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그 헌혈자를 좀 모집하기 위한 방안책에도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의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름대로 헌혈자가 계속 늘어나서 혈액 은행에 조금 넉넉하게 혈액이 보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방안책. 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윤아 본부장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출산 인구가 감소되어지고 인구 절벽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통계에 하면은 인구가 적은 도시들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라든가 일반적인 그 구수 그런 헌혈 홍보 캠페인보다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읍면동사무소나 기관단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 이제 장기기증 예를 들면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나 장기기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연락이 와요 저한테. 그런 것처럼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헌혈 희망 접수를 받아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명단을 혈액원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 일반화되는 소통 문화로 이렇게 헌혈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벤트성이 아니라 일상적인 헌혈이 될 수 있도록 뭐 동사무소든 마을이든 어디서든 이 헌혈과 접할 수 있도록. 네, 안나 간호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최근 그 생명 나눔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기업체나 또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헌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갈수록 이제 참여해 주시는 기업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협약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또 유치원, 중학교 학생들에게 미래의 헌혈
헌혈자에게 미리 사전에 헌혈의 중요성이라든가 헌혈의 어떤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사전에 이루어지면서 내가 사회에 어떻게 봉사하고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헌혈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교과서에 저희가 헌혈에 대한 내용을 실으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래 헌혈자를 키우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교육만큼 좋은 인식 개선 방법 또 홍보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 헌혈자를 키우는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자, 이희정 전무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일단 이제 혈액 보유량이 되게 낮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이제 재난 문자를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보면 또 생각만큼 이렇게 정말 혈액 보유량이 낮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수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가 부족해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정말 피가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금 이제 한 예로 그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뭐 SNS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헌혈을 동참하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현재 혈액이 너무 많이 이제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알리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회사나 학교 같은 데 되게 많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되게 그 주택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막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오면 훨씬 더 접근력이 좀 빠르지 않을까. 물론 뭐 20인 이상이 요청을 하면 온다고 하긴 했는데 보다 더 한 발 앞서서 그 아파트 단지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혈액원을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 바로 내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헌혈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헌혈을 함으로써 뭐 백혈병 환자 몇 명에게 수혈이 됐고 어떤 환자들에게 이렇게 수혈이 됐고 그런 환자들을 살렸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로 받아보면 뭔가 좀 더 자긍심이 들고 내가 헌혈을 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평가가 있으면 좀 더 동참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 저는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다 하는데 물에 대한 부족의 인식은 정말 실감할 수가 없거든요. 생수 가장 싸고 늘 우리가 물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도 부족하다는 거 늘 얘기는 듣는데 이걸 실감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방금 말씀해 주셨고 또 가시적으로 내가 헌혈한 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효과나 정보를 좀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참고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될까요? 이제 코로나19가 저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기회인데요.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단체 헌혈을 갈 곳이 없어서 가도에 대놨던 것처럼 저희가 아파트에 저희가 최근에 많이 갔었고요. 네. 예,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에 가서 의외의 실적과 효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차량이 아주 많이 있으면 평소에 기업이나 단체를 가지 않고 아파트에 찾아갈 수 있지만 이제 평소에는 한 곳에 가서 많은 헌혈량을 체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숙이 저희가 찾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내가 헌혈한 혈액이 환자에게 누구에게 수혈이 됐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많이 검토는 조금 해봤는데 이제 개인정보하고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많이 검토하고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결국 헌혈이라는 건 생명을 구하는 것도 구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자, 이 헌혈자를 계속 늘리기 위한 돕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문 부회장께서도 좀 전에 이제 기업의 평가 지수라는 어떤 거기에 좀 반영을 해보자는 아이디어도 주셨지만 그 밖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헌혈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헌혈 증진 공모전 같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헌혈 증진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공공기관, 심지어 터미널, 지하철역 같은 데다가 홍보관을 두고 영상으로 계속 하면서 배차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나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에 홍보관에 들려서
우리가 현재 혈액 부족 상태라든가 혈액 보유 현재 보유량이라든가 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홍보관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접근이 쉽게 볼 수 있고 나도 헌혈을 해야겠다는 그런 자발적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좀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공모전이나 캠페인 또 예. 광고나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그 앱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앱 네네. 얘기도 해주셨고 이에 네. 대해서 안나 간호팀장께서도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2019년도에 65% 이상이 10대, 20대 이제 국한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까운 일본인 경우에는 제가 어제 통계를 다 뒤져봤는데 30대 이상이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헌혈 인구가 이제 10대, 20대가 인구가 감소하면 출생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출생률이 저하되면 헌혈 인구가 감소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어지게 돼서 앞으로는 이제 30대 이상의 헌혈자가 늘어나서 안정적인 헌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에게 이제 큰 과제인데요. 이제 실제로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헌혈에 참여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민방위 교육을 그 헌혈로 대처하는 그래서 국가 재난을 대비해서 이렇게 탄력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조금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조금 지자체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 헌혈 관련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어 헌혈 추진이라든가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런 지자체는 조금 일부에 좀 국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하고 유관단체에서 이렇게 상호 연계돼 가지고 헌혈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관련 기관이 그 혼자 하기에는 또 사실 역부족이잖아요.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얘기해 주셨고 연령별로 헌혈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혜택을 좀 조성을 하는 것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나윤아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 헌혈 문화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A에서 Z로 이어지는 순수적인 기능 운동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순환 운동. 그래서 요즘에 그 챌린지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네. 챌린지 운동. 더불어서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 매년 그 9월 9일이 그 기증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비대면 그런 것들이 뭐 해가지고 챌린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뭐 해갖고 그 챌린지 운동을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런 운동이 어떤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회장님이라든가 사장님이 지적을 해갖고 한 2명 정도 이렇게 뭐 릴레이로 이렇게 됐어요. 단체장들이 솔선해서. 그래서 어떤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피를 빼면은 또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솔선하는 헌혈 그 참여 문화가 이렇게 챌린지 운동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이런 운동을 좀 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챌린지 운동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거리도 그런 운동하고는 전혀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만 해주고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네. 자, 한 분의 사례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전남 장성에 거주하시는 김병구 씨, 헌혈자 김병구 씨가 헌혈 정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1971년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헌혈을 처음에 시작하셨고요. 49년 동안 총 401회 헌혈에 참여하셨는데 혈액관리법상 헌혈 가능 연령이 지금 만 69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이 헌혈이 이제 마지막 헌혈이 돼서 김병구 씨 같은 경우는 헌혈 정년을 맞이하신 건데, 자, 김병구 씨와 같은 다회 헌혈자들을 좀 잘 관리하는 방법 이런 분들이 앞으로 헌혈 또 장려에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69세에서 더 헌혈 정년이 늘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희정 전무님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2편이요.
네, 뭐 어떤 일이든지 처음 하는 게 힘들고 여러 번 하는 거는 그렇게 처음만큼의 용기는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한번 해봤더니 괜찮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헌혈을 하는 계기가 이제 그 RCY라는 대한적십자에서 하는 동아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대학교에서 이제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고 그 동아리에서 회장이나 뭐 이제 그런 회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헌혈의 중요성이나 헌혈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냥 몸으로 접했던 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헌혈을 하게 되고 어느 차례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아마 뭐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뿌듯함을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뭐 표창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래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RCY처럼 아까 선생님이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교육을 통해서 아마 이분도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헌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그런 교육적인 측면들도 더불어서 하면 다혈 헌혈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윤학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헌혈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그 매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피를 팔아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서귀포를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네. 언덕의 돈이 그래서 이제 그 보건소를 찾아가 가지고 피를 좀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금 우유병 그 양에 5,0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매혈 그걸로 시작해서 지금 그 다혈자 이렇게 이제 여기 예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100회 이상 하면은 명예전당에 이름이 올라가고 네. 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것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80회 정도 이제 헌혈하는 경우가 네. 있고 또 헌혈 증서를 가지고 가면 가족이라든가 어떤 그 유급 상황에 또 우선순위를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사실. 갖고 계시는 게 헌혈 증서. 예, 헌혈 증서입니다. 네.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제가 그 신장을 기증하면서 했던 것인데 여기 보니까 그 혈액형하고 그 다음에 헌혈 종류 이것도 표시가 되구만요. 그거 보니까는 혈장이라고 돼 있고 500cc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다양한 그런 것보다도 저도 이제 처음에 그 기증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냥 했으면 그만이지 하는데 주위에서 아니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뭐냐면 간 띄워주고 콩팥 띄워줘도 의상 없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 우리가 머리 이발한다고 해서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제도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도 아까 훈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사실 이 헌혈을 그 많이 하는 것도 자랑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기적으로 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래갖고 800회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 거든요.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이 광주에 계신 분인데 정기적으로. 그래서 헌혈에 대한 것을 이 정년 어떤 기준을 둔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제 그 기증 그 홍보를 할 때 내사 기증 때에 80살까지는 가능하다. 이제 사후에 기증하는 것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면은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건강도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것들 이렇게 뭐 해서 속된 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식으로 그냥 이거 자기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훈장도 주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것들. 네.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이 빈약한 거예요. 물론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제도적으로 좀 뭔가 네. 좀 만들어서 알리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내가 누구를 줬다고 해서 피를 뭐 몇 명 뭐 이제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한테 이제 간을 받으신 분은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받았으면 좀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계속 이렇게 뭐 하고 해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신장 받으신 분은 지금 한 19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네. 건강 회복해가지고 삶의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히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네요. 김병구 씨 401회인데
이분은 이제 명예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 당연하게 또 다른 부분들 그래서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알려서 건강의 어떤 생활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자적으로도 이것도 홍보하고 이런 것도 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나 간호팀장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이 다현혈자 김병구님은 네. 저하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헌혈의 집에서 인연을 맺어오신 분이고요. 이제 최근에 마지막 헌혈하실 때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헌혈혈액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헌혈 정년을 더 늘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웃으면서 하셨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명예의 전당에 100회 이상 등록되신 분이 현재 5,091명인데요. 실제로 더 많으실 건데 현재 등록되신 분은 5,091명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이 하신 분은 791회고요. 광주 전남에서는 현재 316명이 등록되어 계시고 최다 헌혈자는 726회 헌혈하신 분 이렇게 많은 다해 헌혈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해 헌혈자로 될 수 있도록 또 다해 헌혈자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이제 ABO 프렌즈라고 하는 등록 헌혈 회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 검사를 추가로 또 해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기적인 문화 이벤트도 그렇게 진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정 쌤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헌혈 포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회는 은장, 50회는 금장, 그리고 100회, 200회, 300회 이렇게 있고요. 300회는 저희가 최고 명예대장으로 이렇게 포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한 헌혈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내용들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헌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뭐 당부 말씀도 좋고 오늘 또 하고 싶은 얘기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문 부회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헌혈에 대해서는 우리 패널께서 많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언론의 역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이제 공공 정보나 문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도 한 역할이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이슈를 적극적으로 토론회 장으로 하를 마련해서 이런 우리 오늘 같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의 장을 만들어준 CNB에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나연아 본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헌혈이나 또 장기 운동 이런 것도 생명 나눔 운동이거든요. 저희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캐치프레이가 있어요. 그 말이 있는데 생명 나눔 그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혈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헌혈하는 운동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죠. 누구에게나 하나뿐인 생명은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때 어떠한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나눔 운동을 통해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희정 전문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환자를 보면서 환자한테 혈소판이 꼭 이제 투여가 필요한 상황인데 환자 보호자분께 이제 설명을 할 때 환자가 위급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은 혈소판 수혈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수혈이 없습니다. 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제일 많이 안타깝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헌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나 간호팀장께서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혈액을 나눠주는 헌혈은 그 실천해 보신 분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 혈액이 지금 현재 실용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혈액은 이제 살아있는 세포로서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365일 지속적인 헌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인 헌혈에 우리 시민들과 일반 기업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분 토론자께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을 위해서 광주 시민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 피를 나누었습니다. 빛나는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한 요즘입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헌혈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